이번 작품은 김애란 단편소설 그곳의 밤 여기는 노래입니다. 1분 작품 감상 가이드입니다. 이 소설은 한국 문단에서 수많은 문학상을 휩쓸며 평단과 대중의 사랑을 동시에 받아온 김애란 작가의 작품입니다. 작가는 특유의 따뜻하면서도 날카로운 시선으로 도시의 변두리에서 살아가는 소외된 이웃들의 삶을 세밀하게 포착해왔습니다. 이 작품 역시 거대한 도시 서울의 화려한 불빛이면에 가려진 가난하고 고단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작품을 만나기 전 꼭 알아야 할 감상 포인트는 이 소설이 단순히 가난한 사람들의 비참한 현실을 고발하는데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그 척박한 현실 속에서도 아주 잠깐 빛났던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 그리고 서로를 온전히 이해하고자 하는 눈물겨운 노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철저히 밀려난 두 남녀가 어떻게 서로의 상처를 알아보고 보듬어 안으려 했는지 그 서툰 몸짓을 따라가다 보면 깊은 먹먹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화려한 불빛과 빈차 표시등이 어지럽게 교차하는 서울의 밤거리, 그 위를 달리는 낡은 택시 안에서 흘러나오는 낯선 이국의 언어에 귀를 기울이며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럼 작품 시작하겠습니다. 김애란 단편소설 그곳의 밤 여기는 노래. 겨울밤이다. 별 없이 맑은 밤. 말짱한 서울의 밤. 바람은 자기 몸에서 나쁜 냄새가 나지 않을까 염려하는 노인처럼 주춤거리며 저도 모르게 물컹해져 저도 모르는 봄 비린내를 풍기고 있다. 입춘까지는 보름이나 남았지만 도시는 감기를 앓듯 간절을 앓느라 어렴풋한 미열에 달떠 있었다. 워더 주어웨이 짜인 알지? 테이프에서 먼 나라 말이 흘러나온다. 보는 사람이 없는데도 용대는 어색해하며 중국어 기초회화를 따라합는다. 워더 주어웨이 짜이날 쌀쌀한 밤. 그렇지만 아는 사람만 알아차리라는 듯 입춘이란 푯말에서 떨어져 나온 입자가 바람에 슬며시 섞이는 밤. 테이프의 운동이 고요하다. 컴컴한 택시 안 미터기와 계기판 불빛이 빛난다. 핸들을 잡은 용대의 손에 땀이 난다. 어려서부터 몸에 열이 많던 그였다. 그의 어머니가 시장에서 오랫동안 보신탕 가게를 해온 탓이다. 학창시절 내내 그는 도시락 반찬으로 단무지나 콩자반 대신 개고기를 싸갖고 다녀야 했다. 삶은 개고기, 찐 개고기, 볶은 개고기, 구운 개고기, 알 수 없는 개고기. 생일에는 도시락에 단골 손님에게나 나가는 개음경이 앙증맞게 담겨있는 바람에 얼굴이 화끈거리기도 했다. 그의 어머니는 솜씨 없고 자부심 강한 식당 주인 중 하나였다. 놀라운 점은 가게 문을 닫을 때까지 어머니가 그 사실을 몰랐다는 거다. 식당은 한산했고 냉동고엔 남은 고기가 수북했다. 어머니는 그중 일부를 자식들을 걷어먹이는데 활용했다. 키 크느라 늘 배가 고프던 때라 그도 별다른 투정을 안 하더랬다. 용대의 뺨엔 붉은 빛이 감돌았고 약간 벗겨진 이마에선 항상 비지땀이 흘러내렸다. 다른 식구들은 안 그랬는데 유독 용대만 그랬다. 그는 그런 모습이 사람들에게 약골로 비치진 않을지 혹은 지나치게 색정적으로 보이진 않을지 근심했다. 그래서 누군가와 악수하기 전 자기도 모르게 바지에 손바닥을 닦는 버릇이 있었다. 고등학교 체육 시간 같은 반 여학생과 포크댄스를 쳤을 때도 그랬다. 여학생의 손을 잡고 한 바퀴 돌며 재빨리 반대쪽 손을 닦아내고 한 번 더 돌며 나머지 한 손에 땀을 훔쳐내고 그는 남들과 전혀 다른 춤을 추고 있는 듯 보였다. 이 밤 용대가 차 안에 히터를 켜두지 않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였다. 카세트에서 조금 전 문장이 다시 나온다.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는 사람만의 매끄러운 확신이 담긴 음성. 그리고 용대가 듣기엔 한밤중 산속에서 만난 네 갈래의 길처럼 막막한 사성조. 질 나쁜 녹음 환경 때문에 잡음 섞인 이국말은 실제보다 더 먼 곳에서 오는 무전음처럼 절박하게 들린다. 도로 위 빈차들의 행렬이 길다. 그 줄 맨 끝자락에 용대가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그가 며칠 전 외운 말은 뚜어샤오첸 얼마입니까? 였다. 그 전에 공부한 말은 나는 한국에서 왔습니다 라는 뜻의 워스 총한거라이더였다. 그 밖에도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내 이름은 용대라는 말을 배웠다. 좋다는 말, 싫다는 말, 안녕이라는 말을 깨쳤다. 책에도 두서도 없이 외는 말이었지만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말들이기도 했다. 용대는 손님이 없는 시간을 이용해 중국어 테이프를 들었다. 실증이 나면 라디오를 틀고 짜증이 날 땐 며칠씩 거르기도 했다. 그래도 하루 한 문장 정도는 외우려고 애썼다. 공부라면 질색이지만 대책 없고 먹먹한 시간을 보내기에 하기 싫은 일을 반복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았다. 정체된 도로에 갇혀 있을 때는 더 의욕이 났다. 그는 언젠가 나는 여길 떠날 사람이란 암시에 위안받았다. 들려오는 얘기로 중국은 기회의 땅이라고 했다. 낯선 말은 통 입에 붙지 않았다. 중국어는 말이 말 같지 않고 노래 같았다. 단어나 문법뿐 아니라 수많은 문장의 멜로디를 외워야 하는. 아내는 베트남은 성조가 6개라며 용대를 격려했다.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 같지만 절대 위로가 되지 않았다. 육성조나 사성조나 복잡하긴 매한가지였다. 중국어 공부를 결심한 건 2년 전이다.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2달이 안 됐다. 그래봐야 운전석에 앉아 단순한 문장을 반복해 듣는 것뿐이지만 없는 시간을 쪼개 학원에 나가거나 구립 도서관에 앉아 10분 만에 엎드려 자는 것보다 나았다. 그것도 야자수가 그려진 와이셔츠에 금목걸이를 한 채 말이다. 이 일하느라 젠장 휴일이 귀했다. 나이 든 회사 선배는 말했다. 이 일에서 돈 벌겠다는 건 자기 수명 깎아먹겠다는 말과 같다고. 그러면서도 그는 하루 17시간을 일했다. 용대는 평균 14시간을 달렸다. 일요일에는 주로 잠을 잤다. 아내는 공부할 짬이 나지 않으면 근무 시간을 활용해 보라고 했다. 편안하게 하루 한 문장 정도만 외워보라고. TV에서 그런 식으로 5개 국어를 배운 경비공을 봤다고 했다. 중국말을 한마디 할 때마다 그의 탁하고 무지한 눈 속에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나라 광활하고 오래된 대륙, 믿을 수 없고 믿고 싶은 소문이 무성한 고장의 풍경이 흔들렸다. 용대는 제가 하는 말을 곰곰 되씹었다. 원은 나, 더는 무엇이. 쭈어웨이와 짜이는 각각 자리와 어디라는 뜻. 이어붙이면 워더 쭈어웨이 짜이날. 제자리는 어디입니까? 어디. 언제나 어디가 중요하다. 그걸 알아야 머물 수도 떠날 수도 있다고. 그녀는 짜이날이라는 단어를 잊지 말라 했다. 그 말이 당신을 원하는 곳으로 데려가 줄 거라고. 그 다음 그곳에 어떻게 갈지는 당신이 정하면 된다고. 뜻밖에도 많은 사람들이 길 잃은 나그네에게 친절하다고. 그러니 외지에 나가선 대답하는 것보다 질문할 줄 아는 용기가 중요하다고. 용대가 기억하는 것보다는 투박한 한국어 문장으로 설명해줬다. 용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그런 말을 듣는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이 그런 말을 들어도 되는 사람, 그럴 자격이 있는 사내로 여겨지곤 했다. 이 여자 언제나 내겐 좀 과분하다는 느낌이었는데
그때도 그랬다. 정성으로 이야기하면 서로 이해 못할 게 없다는 소통에 관한 한 순진할 정도의 믿음이 있던 여자. 일도 참 잘했지만 공부를 했다면 더 좋았을 젊은 아내. 처음 손바닥에 땀을 닦고 악수를 건네자 세상에서 제일 작은 부족의 인사법을 존중하듯 웃으며 따라한 북쪽 여자. 웃을 땐 하얗게 웃고 죽을 땐 까맣게 죽어간 여자. 짜이나를 발음하자 그 여자가 떠올랐다. 용되는 아내가 뭔가 설명하고 전달하려 애쓰는 모습이 좋았다. 그 대상이 자기일 경우에는 더더욱. 언제나 말이 고파 크게 벌어졌던 눈. 지구축처럼 사람을 향해 15도쯤 기울어져 있던 마음. 그 경사에 스스로 미끄러지면서도 아프면 그저 아야 하고 말던 성격. 그녀는 용대를 진지하게 대해준 사람이었다. 용대는 어려서부터 주위의 홀대를 받았다. 가족의 수치, 가게의 바보, 가문의 왕따. 어느 집안에나 꼭 한 명씩은 존재하는 천덕꾸러기. 언젠가 그는 형수가 큰 소리로 자기 흉을 보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다. 형이 두부 공장을 말아먹고 잠적해 여관을 떠돈다는 소문이 돌 때의 일이다. 채권자들한테 시달리던 형수는 매일 읍내에 나가 여관을 수소문하고 다녔다. 돈도 돈이지만 애아빠가 연락을 끊어 외로웠다고.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다고 했다. 그러다 막내 도련님한테 좀 도와달라고 같이 찾아봐달라 부탁했단다. 그랬더니 용대 삼촌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건넌방 집안 여자들이 귀를 쫑긋 세우는 모습이 그려졌다. 기름값 달라고 하대요. 오토바이 기름값. 어떻게 자기 형 일에 그럴 수 있냐고. 형이 삼촌을 얼마나 챙긴 줄 아냐며 형수는 흥분했다. 명절엔 같은 화제가 반복되는지라 흘러듣는 사람도 있었지만 재미없는 말은 아니었다. 사내들은 재상에 오른 술을 음복하며 다 들리는 얘길 못 들은 척했다. 용대는 아무 말 없이 우럭포를 찢으며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몰라 희죽 웃었다. 그런 얼굴이 얼마나 형편없어 보일지 하나도 모르면서 시집 왔을 때부터 알아봤어요. 나는 밭에서 고추 따고 있는데 삼촌은 툇마루서 종일 기타 치고 노는 거예요. 어머니는 또 아무 말도 안 하고. 중요한 건 형수가 하는 말이 다 맞는다는 거였다. 제대 후 용대는 중국집 배달, 이발소 보조, 술집 웨이터, 아파트 경비 일을 전전했다. 대부분 형이 어렵게 주선해 준 자리였다. 용대가 꾸준하게 하는 일은 별로 없었다. 툭하면 말도 없이 결근했고 주인이 한마디 하면 10마디 대꾸한 뒤 가게 문을 박차고 나왔다. 눈치 없이 손님들 대화에 끼어드는 일도 잦았다. 형은 그때마다 자기의 선배이거나 친구인 가게 사장들에게 양해를 구하러 다녔다. 용대가 사고를 칠 때면 가족들은 그럴 줄 알았다는 식의 반응을 보였고 나중엔 용대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다. 용대가 처음 색시라고 소개한 여자의 깡총까지 내려온 다방 아가씨치고도 심하게 못생겼던 결국 용대에 얼마 안 되는 사고보험금을 갖고 떠나는를 봤을 때도 식구들은 그러면 그렇지의 태도로 일관했다. 몇 해 전 추석 때였던가. 술에 취해 오토바이를 몰고 선산에 가다 중심을 잃고 논두렁에 고꾸라져 버렸을 때의 자결하는 가을볕 아래 자신을 일제히 내려다보던 친척들의 얼굴을 용대는 기억한다. 형의 곤혹, 형수의 경멸, 조카의 무시, 사촌들의 냉소, 햇살을 등진 구경꾼들의 눈부신 멸시. 그가 서울에 온 건 7년 전의 일이다. 거처 문제로 집안이 시끄럽던 때였다. 용대는 중요한 부동산 계약 하나를 망쳤다. 가게를 정리하고 텃밭이나 가꾸며 사는 어머니의 집을 날려버린 거였다. 그저 보증을 서는 줄 알았는데
용대의 선배라는 중개업자가 집을 두 사람에게 이중으로 팔아버리고 잠적해버린 뒤였다. 그 집은 용대가 어머니와 함께 사는 데였다. 흰색 콘크리트 벽면 위로 흐른 빗물이 을씨년스럽게 드러난 양옥집이었지만 그들 모자에게는 없어선 안 될 보금자리였다. 서류상 소유주 중 한 명은 대전 어디서 활동하는 깡패라고 했다. 날마다 집으로 이상한 사내들이 찾아왔다. 용대집 바로 앞에 평상을 펴놓고 아가씨를 낀 채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는 양복쟁이들이. 그들은 어머니 텃밭에서 함부로 고추와 상추를 따먹고 동네 사람들 보기 창피할 정도로 시끄럽게 굴었다. 용대는 뭘 어찌해야 할지 몰랐다. 깡패들의 노랫소리는 날로 높아졌다. 마흔이 다 되도록 변변한 적금 통장 하나 없던 용대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다. 이번에도 형이 뒷감당을 하게 될 터였다. 용대는 결국 집을 나왔다. 이 새끼가 하다 별지랄을 다 한다며 용대의 귀싸대기를 때린 밤 깡패들에게 상투적이고도 무시무시한 최종 협박을 받은 날 아무도 모르게 어스름한 새벽 불길한 게으름을 멀리한 채 자꾸만 뒤를 돌아보던 용대의 얼굴은 10년 터울의 큰형보다 더 늙어 있었다. 가출이라고 하기엔 너무 늦은 나이 37대의 일이다. 그러니 혈혈단신 상경한 그가, 사람들의 포기와 실망에 익숙해진 그가 도시의 속도에 여전히 어리둥절해하는 철딱선이 없는 노총각이 눈 깊은 조선족 여자의 친절에 홀딱 빠져버린 건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성은임. 이름은 명화. 지린성 옌지에서 왔다고 했다. 그곳은 한국어와 북한의 조선어, 그리고 조선족의 조선어가 뒤섞인 도시였다. 명화는 중국어와 조선어, 한국어를 다 할 줄 알았다. 그중 제일 잘하는 건 중국어였다. 대륙에서 여러 나라 말은 마른 바람에 섞여 뒹굴었다. 몇몇은 사막의 뼈다귀처럼 깡마르고 쓰는 사람이 거의 없는 말들이었다. 그녀는 말들이 일으키는 먼지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며 자랐다. 때론 굳건하게, 그보다는 자주 흔들리며 말이다. 훗날 한국에 왔을 때 명화는 자신이 발음하는 게 조상들의 말이 아닌 단순히 타지 사람이 쓰는 노동자의 언어일 뿐이라는 걸 점점 깨우쳐갔다. 소리와 억양이 환기시키는 어떤 냄새에 대해서도, 죽어도 완벽해질 수 없는 딴 나라 말의 질감에 대해서도 명화는 알아갔다. 나라는 부유해지고 개인은 자꾸 가난해지던 시절, 돈을 벌기 위해 담배를 탄 이후의 일이다. 밀항선에 실려 자신의 운명이 어딘가로 배달되는 기분이 들던 세계의 기운보단 명화의 체온이 조금 더 높던 봄밤이었다. 명화는 곁에 누운 동생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봤다. 순수를 모르는 순수, 청춘을 모르는 청춘. 저도 그리 속된 사람이 아닌 줄 모르고 명화는 잠든 려화의 얼굴을 빤히 봤다. 그리고 자신이 그 아이의 얼굴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알았다. 조선족이라 해서 다 가난한 건 아니었다. 그 중에도 유학을 가고 사업을 하고 명품을 사는 이들이 있었다. 아울러 밀항을 하고 장기를 팔고 결혼시장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건 한국도 마찬가지였다. 명화는 그중 후자에 속했다. 자매가 처음으로 정착한 곳은 경기도에 있는 한 골프장이었다. 명화는 골프장의 직원 전용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다. 식판에 눌어붙은 밥풀이 녹아버릴 정도로 독한 세제를 쓰고 물로 두어 번밖에 헹구지 않는 어둑한 부엌에서 하루 종일 명화가 먹는 밥도 그 식판에 담겨 나왔다. 이런 밥 1년만 먹으면 골병 들겠다는 아주머니들의 농담에 같이 웃으며 그녀는 고무로 된 앞치마에 장화를 신고 한국 사람들의 밥그릇을 씻었다. 그리고 밤이면 동생과 비스듬히 누워
두 사람만 알 수 있는 중국말로 속삭이다 잠들어 버리곤 했다. 그들의 목소리엔 천진함과 피로, 어렴풋한 두려움과 희망이 섞여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같이 일하던 동생의 눈에 강염기성 세제가 튀었다. 20살이 안 된 려화는 한쪽 눈이 멀었다. 그녀는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 채 중국으로 떠났다. 그녀를 고국으로 돌려보내는데 든 빚은 고스란히 명화 앞으로 남겨졌다. 동생을 배웅하고 오는 길 명화는 골프장이 아닌 서울을 향해 발걸음을 돌렸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녀의 품팔이 인생이 시작됐다. 찜질방 청소, 발 마사지, 가정부, 서빙, 모텔 청소 명화가 안 해본 일은 거의 없었다. 고용주는 망설이는 척하면서 낮은 임금의 노동자를 반겼다. 명화는 버는 돈의 3분의 1을 고향으로 보내며 근면하고 검소한 생활을 꾸려나갔다. 용대를 만났을 즈음 명화의 얼굴은 실제보다 더 늙어 있었다. 용대는 성북동 기사식당에 자주 들렀다. 오직 명화를 보기 위해서였다. 돼지불고기 백반이 유명한 가게였는데 나중에는 그것만 하도 먹어 토할 지경이었다. 용대는 부평이나 구리에 있다가도 끼니 때면 꼭 차를 몰고 성북동에 갔다. 잔돈도 그 집에서만 바꾸려 했다. 수저질하는 내내 땀을 뻘뻘 흘리는 용대의 모습은 명화가 아닌 누구의 눈에도 쉽게 띌 수밖에 없었다. 용대는 명화에게 말을 걸고 싶어 했지만 마땅한 구실을 찾아내지 못했다. 그러다 어느 날 퇴근 후 파김치가 돼 걷고 있는 명화를 발견했고 자동차 속도를 늦춰 그녀 곁에 바싹 달라붙었다. 어디 가요? 내 태워줄게. 명화는 몇 번 사양하다 너무 피곤했던 나머지 넉살 좋은 단골 손님의 호의를 받아들이고 말았다. 택시 경력 5년이 넘는 용대는 서울의 괜찮은 식당을 속속 다녔다. 명화는 새삼 음식의 풍미가 주는 즐거움에 설레어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하고 짧은 탄성을 지를 때마다 명화는 묵혀뒀던 삶의 감각이 하나둘 깨어나는 느낌을 받았다. 그들은 노래방에서 맥주를 마시고 덕수궁을 걷고 액션 영화를 봤다. 사람들은 이따금 조선족 특유의 말투를 듣고 이들을 힐끔거렸다. 명화는 용대에게 상냥했다. 어쩌면 명화도 외로운 객지 생활에 지쳐 용대와 시간을 때우고 있는 건지 몰랐다. 사람들은 둘 사이를 수군거렸다. 아무리 불법 체류자라지만 참한 처자가 10살 이상 차이 나는 별 볼 일 없는 남자와 만나는 건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니겠냐고. 어느 날 용대는 명화에게 물었다. 그동안 혹시 해보고 싶은 게 있었느냐고. 명화는 고민하다 카페에 가고 싶다고 했다. 카페요? 그녀는 멋쩍어하며 여기 젊은 사람들이 가는 그런 카페요라고 답했다. 용대는 그제야 자기가 한 번도 그녀를 그런 곳에 데려간 적이 없다는 걸 알았다.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몰라서였다. 다방이나 통기타 가수가 나오는 라이브 찻집을 제외하고 용대도 카페에 가볼 일은 거의 없었다. 그는 여느 택시기사들처럼 자판기 커피를 입에 달고 살았다. 용대는 새삼 명화가 젊다는 걸 깨달았다. 32살, 그닥 매끈하지 않은 몸매에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지만 그래도 한창 나이라는 것을. 크리스마스 날 용대는 명화와 카페에 갔다. 젊은 사람들이 가는 곳. 그런 곳이 어떨까 궁리하다. 홍익대학교 근처의 찻집이 좋을성 싶었다. 그곳은 은은한 조명에 크고 작은 미술 작품들이 걸린 지하 카페였다. 가게 안에는 재즈풍의 피아노 곡이 흘러나왔다. 두 사람은 카페 한가운데에 자리를 잡았다. 남은 좌석이 그것밖에 없어서였다. 용대는 긴장한 채 주위를 둘러봤다. 들어올 때부터 오금이 저렸는데 자리에 앉으니 더했다. 용대는 그 안에서
가장 나이가 많아 보였다. 명화 역시 거기 있는 사람들 중 가장 수수하고 촌스러운 차림이었다. 주문하시겠어요? 평소 같으면 넉살 좋게 한쪽 팔을 소파에 걸치며 냉커피 주세요. 미사리 스타일로 다가라고 말했을 텐데. 용대는 다양한 커피 메뉴를 보고 당황해 녹차를 시켰다. 명화는 아이스크림을 주문했다. 어색하고 불편한 시간이 흘렀다. 용대는 자기에게 조금만 더 언변이 있었으면 하고 바랐다. 대화를 주도한 건 명화였다. 차분하고 아늑하게. 가끔은 질경이처럼 푸르고 질기고 흔한 웃음을 터뜨리며. 용대는 이날 명화가 장녀라는 것, 부모와 어린 동생들을 그녀가 거의 먹여 살리고 있다는 것과 한쪽 눈이 먼 려화 얘기를 들었다. 명화는 용대에게 고향을 왜 떠났냐고 물었다. 용대는 꿈을 대다 좀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싶어서라고 둘러댔다. 점원이 다가와 이들에게 종이 한 장을 내밀었다. 오늘 이벤트 하고 있거든요. 빙고 게임 아시죠? 손님들 중 제일 먼저 맞히는 분께 선물로 몬테스 알파 한 병 드려요. 종이 드릴까요? 용대와 명화는 서로의 얼굴을 쳐다봤다. 그러고는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다. 빙고 게임 같은 것 하고 싶지 않지만 왠지 그 안의 규칙을 따라야 할 것 같아서였다. 카페 안은 술렁였다. 335 모여 앉은 탁자 위로 사람들 머리가 둥글게 모아졌다. 용대는 종이를 한쪽에 치웠다. 그러고는 소란스러운 곳에 괜히 왔나 후회했다. 곧 점원의 낭낭한 목소리가 들렸다. 자, 이제 숫자 부릅니다. 첫 번째는 7. 사람들이 숫자를 지우려 허리를 수그렸다. 여기저기서 웃음소리가 얕게 터져나왔다. 13. 용대는 손바닥에 밴 땀을 바지춤에 닦았다. 저기 명화씨. 이런 말하긴 좀 이르다는 걸 알지만. 명화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용대를 바라봤다. 용대는 녹차를 마시려다 이미 다 먹은 걸 알고 관두었다. 25. 그렇게 약 10여 개의 숫자가 나오는 동안 용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명화는 종이 위에 무심히 자기만 알아볼 수 있는 낙서를 했다. 온통 한자라 내용이 몹시 궁금했지만 용대는 물어보지 못했다. 명화는 이제 막 프러포즈를 하려고 하는 남자의 초조를 헤아리며 그의 결정을 예의 바르게 기다리고 있었다. 용대는 카페 분위기가 낯설어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래도 그날 용대는 그 카페에서만은 세상에서 가장 늙은 사람이 되어 한 여자를 바라보고 있었다. 카페 안의 사람들이 일제히 머리 숙여 숫자를 지우는 동안 허리를 세운 채 서로의 눈을 바라보고 있던 커플은 그 순간 오직 용대와 명화밖에 없었다. 23. 결국 용대는 못 참겠다는 듯 입을 뗐다. 저기 괜찮다면 나랑. 명화가 기대에 찬 눈으로 용대를 바라봤다. 아, 왜요? 그러니까 나랑. 명화가 마른 침을 삼켰다. 용대가 가까스로 용기 내어 말했다. 여기서 나가죠. 그것은 명화가 예상한 말이 아니었다. 그렇다고 용대가 하려던 말도 아니었다. 용대는 카세트 듣기를 멈추고 라디오를 튼다. 중국말 공부가 지루해진 참이다. 용대가 좋아하는 개그맨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에서 옛날 노래가 흘러나온다. 최우섭의 세월이 가면이다. 용대는 앞차가 빠져나간 자리로 슬슬 이동하며 오래전 홍대에서 수세까지 태운 손님을 떠올린다. 아저씨, 볼륨 좀 높여줄 수 있으세요? 그날 여자 손님은 술에 취해 불쾌해진 얼굴로 종알거렸다. 이 노래 제 옛날 애인이 참 잘 불렀거든요. 아, 네. 하루 14시간. 택시를 몰며 다양한 사람을 만났고 많은 얘기를 들었다. 한 번 보면 다시 안 볼 사람들이라 의미 없이 오가는 대화가 많았지만 이따금 기억에 남는 말들이 있었다.
도시 곳곳에는 한쪽 손을 번쩍 들어 택시를 잡은 뒤 술에 취해 아름답고 어그러진 말들을 차비처럼 내려놓고 가는 사람들이 있었다. 때론 두서없고 엉뚱한, 어느 때는 철렁하고 알 수 없는 말들을 반짝이는 동전처럼 흘리고 가는 이들이 무례한 사람이야 그보다 많았지만 그중 어떤 말은 용대의 마음을 흔들었다. 물론 용대는 알고 있었다. 택시 안에서는 기사도 손님도 거짓말을 한다는 것을. 교육받으러 온 사람의 30%가 한 달 안에 그만두고 이 3개월이 되면 절반 이상이 그만두고 6개월 후에는 한두 사람밖에 안 남는 회사에서 같은 기사들끼리도 거짓말을 한다는 것을. 자기 위치가 초라할수록 풍선처럼 커다랗게 허풍을 떤다는 걸 말이다. 풍선 끝부력에 매달린 사람들은 둥실둥실 어딘가 불안해 보였다. 택시기사들이 손님을 떠올리는 중요한 방식 중 하나는 동선이었다. 이를테면 어디에서 어디까지 구두수선공이 안마사가 그렇듯 사람을 알아보고 기억하는 직업적 감각이었다. 일산으로 가든 잠실로 가든 답심리로 향하든 사람들은 곧잘 허황된 말을 했다. 이상한 점은 금방 들통날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들이 그런 말하기를 멈추지 않는다는 거였다. 자기가 안기부 간부라고 으스대던 중년은 앞차가 급브레이크를 밟자 저 새끼 차 세워 라고 한 뒤 남발을 적으라고 요란을 떨었다. 물론 그가 안기부 직원일 리가 없다는 건 단번에 알 수 있었다. 모 은행 지점장이라고 밝힌 남자는 아저씨, 그거 벌어 먹고 살만해요? 라고 얄궂게 굴었다. 그러고는 막판에 돈이 모자란다며 계좌번호를 불러달라고 했다. 하루에 수십 통의 전화를 해 밀린 요금을 받는 데는 2주가 넘게 걸렸다. 거스름 돈 100원을 건네자 말도 안 하고 차문을 쿵 닫아버리는 처녀들의 무례도 흔한 일이었다. 그래도 간혹 호기심을 일으키는 손님들이 있었다. 얼마 전 종로에서 노원까지 태운 사내가 그랬다. 그는 술에 취해 중얼거렸다. 아내가 몸에 좋다고 이상한 플라스틱이 잔뜩 든 세라믹 베개를 사왔는데 잘 때마다 바스락거린다고. 그래서 요즘 계속 시끄러운 꿈을 꾼다고. 아내는 왜 자꾸 그런 걸 사오는지 모르겠다고. 차에서 내릴 때까지 그는 그 말만 반복했다. 대학로에서 조명 일을 한다 했던가. 택시비가 없는데 인형을 대신 받아주면 안 되겠냐고 말한 총각도 애교가 있었다. 그리고 그날 세월이 가면을 크게 틀어달라고 한 아가씨도. 용대는 아가씨의 요구대로 라디오 소리를 켰다. 옛날 노래 특유의 덤덤해서 애달픈 소리가 택시 안에 퍼졌다. 세월이 가면 가슴이 터질 듯한 그리운 마음이야 있는다 해도. 아, 좋다. 그녀는 창문을 연 뒤 눈을 감았다. 그러곤 잠자코 앉아 노래를 들었다. 그녀의 긴 머리가 바람에 펄럭였다. 그녀는 운전석을 향해 상체를 기울이며 말했다. 아저씨, 제가 저번에 택시에서 굉장히 좋은 노래를 들었거든요. 완전 감동적인. 근데 노래가 끝나기 전에 집에 다 와서 내려야 되는 거예요. 무슨 클래식인가? 처음 듣는 연주곡이었는데 나 그런 거 하나도 모르는데 그래도 좋은 거예요. 용대는 백미러로 여자의 얼굴을 흘깃거렸다. 인간들은 참 신기해요. 그런 걸 다 만들어내고. 20대 후반쯤 됐을까? 유행을 타지 않는 옷이 단정하지만 낯빛이 거무죽죽한 걸 봐서 간이 안 좋은 듯 했다. 1년에도 몇 번씩 저렇게 만취돼 택시를 타리라. 얼마간 교육받은 여자의 말투, 그러나 조금 감상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손님. 그래서 세월이 가면을 잘 불렀다는 그 남자, 간이 나빠 보이는 이 여자의 예세이는 잘 지내고 있을까? 어쩌면 한 번쯤 용대가 태운 사내일지도 모르리라. 용대는 아가씨가 토를 하지 않을까 걱정했다.
사흘 전에도 시트에 밴 토 냄새가 안 빠져 일을 못했다. 그러니까 제 말은요. 그렇게 우연히 노래랑 나랑 만났는데 또 너무 좋은데 나는 내려야 하고 그렇게 집에 가면서 나는 그 노래 제목을 영영 알지 못하게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용떼가 물었다. 그럼 다 듣고 내리지 그랬어요. 그녀는 나이답지 않게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그런데 감동적인 음악을 들으면요. 참 좋다, 좋은데 나는 영영 그게 무슨 노래인지 알 수 없을 거라는 바로 그 사실이 좋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그러려니 했는데 이따금 그 아가씨 말이 떠올랐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던 기분이. 어쩌면 명화, 그렇게 잠깐 살고만 북쪽 여자도 용떼에겐 끝까지 제목을 알 수 없는 노래가 아니었을까. 다 듣고 내리지 못한 노래. 생각도 잘 안 나면서 잊을 수 없는 음악 말이다. 명화는 많은 질문을 남기고 떠났다. 용떼가 섭섭한 것은 그녀 역시 자기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한 채 가버렸다는 거다. 구애는 종로타워 꼭대기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이뤄졌다. 연인들이 프러포즈를 하기로 유명한 데였다. 용대도 오고 가며 눈으로만 봤지 들어가 보기는 처음이었다. 하지만 갤러리 카페에 갔을 때보다는 여유가 있었다. 메뉴를 고르고 종업원을 대하는 태도는 서툴렀지만 용대는 명화를 이런 곳에 데려왔단 사실에 가슴 벅찼다. 서울 한복판 도시의 중심에서 거리를 내려다보며 이들은 비프 스테이크를 먹었다. 명화는 어딘가 울적해 보였다. 식당 일이 고된지 얼굴이 예전보다 더 푸석했다. 용떼가 디저트를 오물거리는 동안 명화는 화장실에서 먹은 것을 개원했다. 흰색 변기 위로 핏기가 채 가시지 않은 쇠고기 조각이 엷은 기름띠와 함께 둥둥 떠올랐다. 명화는 자리에 돌아와 후식을 드는 척했다. 용대는 망설이다 반지를 내밀었다. 그러곤 하나도 근사하지 않은 말투로 나랑 삽시다 했다. 명화는 탁자 위에 반지를 물끄러미 쳐다봤다. 결혼식은 없었다. 구청에서 도장만 찍었다. 보증인으로 기사식당 아주머니와 H운수 정비부장이 나섰다. 살림을 차린 후 용대와 명화는 수중에 돈이 다 떨어질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반지하에서 살만 섞었다. 열에 달뜬 청춘처럼 새삼스럽게, 늙은 추방자들처럼 절박하게 말이다. 밥 먹다 앉고 잠결에 앉고 비 오면 앉고 해지면 앉고 집밥이 물릴 때면 짜장면이나 피자, 족발 같은 걸 시켜 먹으며 앉고 TV를 보다 앉고 작대기로 때려도 절대 떨어지지 않는 뱀처럼 완강하게 서로 엉켜 있었다. 몸을 섞다 지칠 때면 둘이 가만 벌거벗고 누운 채 지나가는 행인들의 발걸음을 쳐다봤다. 용대에겐 그 한 달이 자기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었다. 명화는 오랜만에 한국에 와 처음으로 쉬는 느낌을 받았다. 고용주나 손님을 위한 시간이 아닌 온전히 자신에게 집중하는 순간을 누렸다. 사랑을 하며 자기 몸이 자기 것으로 느껴지는 기분도 좋았다. 그것은 너무 자명해 서럽도록 생생한 감각으로 다가왔다. 용대는 아무 생각 없이 신혼의 단꿈을 즐겼지만 명화는 잠든 신랑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곤 했다. 그렇게 꼬박 한 달을 살고 나니 돈이 바닥났다. 대부분의 임금을 고향에 송금해온 명화는 가진 게 없었다. 용대는 상경 후 비교적 근면하게 일했지만 신혼집 전세금을 치러 여윳돈이 없었다. 명화는 당분간 식당에 나가고 싶지 않다고 했다. 용대는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그는 다시 핸들을 잡았다. 택시회사란 언제나 시작할 수 있고 언제든 그만둘 수 있는 곳이었다. 그 말은 다시 말해 언제고 벗어나기 힘든데라는 뜻이기도 했다. 지운수에선 전에 다닌 회사의 경력이 인정되지 않았다.
그건 대부분의 운수회사도 마찬가지였다. 용대는 도급 택시를 몰기로 했다. 선불로 10만 원을 내고 그날 택시를 빌려 쓰는 방식이었다. 몇 달 후 용대는 명화가 위암이라는 걸 알았다. 창밖, 택시 행렬이 조금씩 준다. 용대는 어느새 맨 앞줄에 와 있다. 이 시간 강남 술집 앞은 차가 잘 빠지는 편이다. 어깨동무를 한 채 휘청거리는 셀러리맨들이 보인다. 누군가는 골목에서 토를 하고 몇몇은 늘씬한 아가씨들과 동행한 채 주위를 살피고 있다. 어제는 내부 순환도로를 3번이나 타 재수가 좋았다. 오늘은 요금을 제대로 못 찍었다. 상경후 정말 할 게 없어. 딱 이 3개월만 한다는 게 이렇게 됐다. 몸이 아파 차를 세워둬도 자기 돈으로 산악금을 채워 넣어야 하고 월차도 없고 70에서 100만 원 선에 쥐꼬리만한 월급을 주는 곳이지만 당장 현금을 만질 수 있다는 게 큰 매력이었다. 그리고 바로 그 점 때문에 개인방이나 경마에 빠지거나 사채를 쓰는 기사들이 많았다. 용대도 잠시 온라인 게임에 미쳐있던 때가 있었다. 그는 PC방에서 고스톱을 치다 어머니 부음 소식을 들었다. 어머니는 집을 뺏기고 읍내에 있는 형네 얹혀 살다 화병이 나 돌아가셨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순간 용대는 깨달았다. 자신이 더 이상 고향에 내려갈 수 없게 됐다는 것을,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게 됐다는 걸 말이다. 하지만 용대는 장례식장에 갔다. 누가 알아볼까 상복도 못 입고 택시를 몰던 점퍼 차림 그대로 갔다. 용대는 병원 주위에서 한참 서성거렸다. 그래도 용기가 나지 않아 터미널 부근 포장마차에서 소주를 마셨다. 한 잔만 더 하고 가자. 한 잔만이라고 한 게 4병이 됐다. 포장마차의 영업이 다 끝날 즈음 용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식구들은 뜨악한 눈으로 용대를 봤다. 아무도 용대에게 인사를 건네거나 안부를 묻지 않았다. 용대는 비틀비틀 어머니 빈소로 향했다. 그러고 상주인 형이 만류하기도 전에 엄마 하고 외치며 영정사진 앞에 자빠졌다. 사진 속 노모에게 안기기라도 할 모양새였다. 그 바람에 앞에 있던 향로가 엎어졌다. 아직 다 타지 않은 향불과 모래가 바닥에 어지럽게 쏟아졌다. 용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과 콧물을 쏟아내며 아이처럼 울어댔다. 장정들이 그를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용대는 몸을 비틀고 떼를 쓰며 진상을 떨었다. 다음 날 큰형은 그에게 싸늘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너라면 여기 안 왔다. 아내의 병이 깊어갈 즈음 그는 식구들에게 다시 연락했다. 형제들은 그가 결혼한지 몰랐다. 그들은 보험금을 빼먹고 떠난 다방 여자와 명화가 비슷한 부류일 거라 생각했다. 그렇게 괜찮은 여자가 왜 용대 같은 남자랑 살겠냐는 식으로. 작은 형은 대놓고 내 전화를 받은 건 모르는 번호였기 때문이라고 쏘아붙였다. 식구들에게 외면당한 뒤 용대가 찾은 건 먼 친척들이었다. 누군가는 완강히 거절했고 누군가는 요령껏 몇십만 원을 쥐어주며 돌려보냈다. 어쨌든 명화는 죽었다. 병원비가 아니더라도 죽을 상태였으나 천천히 죽지 못하고 좀 이르게 갔다. 나쁜 냄새를 풍기며 바싹 쪼그라든 채 서초동 S호텔 앞 누군가 택시를 잡으려고 하는 모습이 보인다. 그는 호텔에서 같이 나온 아가씨의 허리에 손을 감은 채 뭐라 속삭이고 있다. 용대는 직감적으로 남자가 자신의 택시에 탈이란 걸 안다. 그러다 실망한 게 한두 번이 아니고 자기 손님은 따로 있다고 믿는 편이지만 그들은 정말 이쪽을 향해 휘청휘청 걸어온다. 여자는 직업 여성으로 보인다. 남자는 검은색 고급 양복을 입고 있다. 용대는 하고 남자의 얼굴을 살핀다. 남자는 운전석을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대뜸 뒷좌석에 오른다. 차문이 열리자
차가운 바람이 훅 들어온다. 여자가 창밖에서 인사를 건넨다. 오빠, 또 와. 알았지? 여자의 향수 냄새가 운전석까지 풍겨온다. 남자는 웃으며 에이, 알았어. 알았어라고 말하며 차문을 닫는다. 어디로 모실까요? 용대가 백미러로 남자의 얼굴을 다시 확인한다. 그러고는 자기도 모르게 크게 소리친다. 너 지훈이지? 맞지? 뒷좌석에 비스듬히 앉아있던 남자는 엉겁결에 자세를 바로잡는다. 제 이름을 듣고 긴장하면서도 아직은 누구지? 하는 얼굴이다. 누구세요? 나야, 나. 용대 삼촌. 용대가 환하게 웃는다. 그 모습이 얼마나 주책 없어 보일지 하나도 모르면서. 지우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어정쩡한 목례를 한다. 아, 안녕하세요. 두 사람은 눈을 맞춘다. 짧은 순간 그들 사이에 교차하는 감정은 서로 다르다. 용대는 한참 만에 보는 친척이 살갑지만 지우는 이제부터 집에 가는 길이 아주 멀고 불편해지겠구나라는 생각부터 한다. 게다가 조금 전 아가씨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인 게 신경 쓰인다. 잘 지내시죠? 그럼. 너는? 둘은 오촌지간이다. 용대는 지훈에게 당숙이지만 지훈은 어려서부터 그냥 삼촌이라 불러왔다. 용대가 작은 집의 늦둥이라 이들의 나이 차는 많이 나지 않는다. 두 사람이 얼굴을 본 건 거의 1년 만이다. 지훈이 분가하기 전 목동 아버지 집에 얹혀 살 때의 일이다. 뒤늦게 퇴근을 하고 보니 거실에 용대 삼촌이 앉아 있었다. 지훈은 엉거주춤 용대에게 인사를 하고 작은 방으로 들어갔다. 어머니는 배를 깎고 아버지는 근엄한 얼굴로 불 꺼진 TV만 바라보고 있었다. 지훈은 삼촌이 갈 때까지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자기가 낄 분위기가 아니라는 판단에서였다. 그는 삼촌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현관을 나설 때 한 번 더 목례를 했다. 그리고 나중에 삼촌이 돈을 꾸러왔었다는 걸 알았다. 우리도 형편이 어렵다. 저 녀석도 분가 못 시키고 이렇게 한 집서 살고 있지 않냐며 아버지가 삼촌을 돌려보냈다는 것도. 용대는 그날 무릎을 꿇은 채 덮고 축축한 손으로 사촌형의 손을 잡았다. 평소와는 다르게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는 듯 손에 온 힘을 싣고. 아버지는 지훈에게 그 새끼 또 술 먹고 왔더라며 혀를 찼다. 집으로 가는 거지? 예. 예. 목동 7단지 맞지? 작년에 우리 거기서 봤잖아. 지훈은 난처해한다. 자기가 목동에 산 건 사실이지만 지금은 아니다. 그는 여기 유흥가에서 멀지 않은 도곡동에 산다. 비교적 여유가 있는 처가에서 아파트를 마련해줬기 때문이다. 하지만 삼촌이 너무 다정하고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통에 또 지금 그보다 더 좋은 집에 살고 있다는 말을 꺼내기 어려워 거기가 맞다고 해버린다. 어떻게 기억하시냐고 마음에 없는 추임새까지 넣어. 아버지가 자기를 핑계로 삼촌에게 돈을 주지 않은 사실을 알아 더 그랬다. 용대는 신이나 차를 몰기 시작한다. 담배 태워도 되지? 용대는 담뱃불을 붙이며 형식적으로 묻는다. 담배 연기라면 질색이지만 지우는 그럼요 하고 예의 바르게 답한다. 삼촌은 늘 이런 식이다. 잘은 모르지만 어릴 때 언뜻언뜻 본 느낌, 어른들의 얘기를 통해 새겨진 인상 그대로다. 창문 사이로 바람이 들어온다. 담배 연기가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차 안에서 회오리친다. 지우는 눈썹을 축혀올리며 얼굴을 찌푸리지 않으려 애쓴다. 야, 조카랑 같이 타니까 담배도 피울 수 있고 좋다. 여기서 목동은 먼데. 목동에서 도곡동까지 어떻게 가나 걱정이다. 그리고 그동안 삼촌과 무슨 얘기를 나눠야 하나 싶다. 그간 용대에 관한 소식은 가끔 들었다. 고향을 떠났다는 것, 작은 할머니의 집을 날렸다는 건
오래전에 알았다. 택시를 몰다 얼마 전 결혼을 했다는 얘기도 들었다. 그 밖에 지훈이 삼촌에 대해 알고 있는 건 거의 없다. 그는 그저 먼 친척일 뿐이었다. 피가 섞였지만 살면서 별로 만날 일 없는, 도움도 피해도 주지 않을 사람. 아니, 피해만 안 줘도 고마울 사람. 요즘 바쁘지? 용대는 음탕한 얘기라도 하듯 짓궂게 속삭인다. 야, 검사는 한 달에 얼마 버냐? 당황한 지훈이 겸손한 말투로 대답하려 노력한다. 그냥 생각보다 얼마 안 돼요. 창밖, 서양인 얼굴을 한 마네킹 커플이 한복을 입은 채 웃고 있다. 불경기라 그런지 거리는 평소보다 썰렁하다. 횟집 앞 커다란 플라스틱 꽃게 모형이 보인다. 주부 노래교실이 보이고 불가마 사우나도 보인다. 넓고 장사가 안 되는 오리고기집에선 끝까지 남은 젊은 남녀가 천천히 섹스의 가능성을 재고 있다. 용대는 라디오 볼륨을 높인다. 아, 당신은 얄미운 사람. 아, 당신은 야속한 사람. 핸들 위에 손가락이 까닥인다. 용대는 슬쩍 조카의 눈치를 본다. 집안의 긍지, 집안의 자랑, 집안의 수재, 지훈이 조카. 그러자 돌연 조카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든다. 홍대에서 수세까지 간 아가씨가 했던 얘기 같은 거라면 조카도 좋아하지 않을까 하고. 인간들은 참 대단해. 이런 걸 만들어내고. 지훈은 딴 생각을 하는지 말이 없다. 그치? 네. 조금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용대는 자기가 실수한 건 아닌지 걱정이다. 뭔가 멋있어 보이려 한 말인데 우스워져 버린 것 같다.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제가 정말 못 들어서 그래요. 죄송해요. 뭘 하셨는데요? 용대의 얼굴이 빨개진다. 용대는 슬며시 트로트 노래가 나오는 라디오 볼륨을 줄인다. 아니야, 어른들은 잘 계시니? 사실 용대와 지훈의 집안은 사이가 좋지 않다. 어른들만 그런 게 아니라 자손들도 그랬다. 지훈 쪽 가게는 조부 때부터 잘 살았다. 까막눈의 농투성이인 용대의 아버지가 지훈의 할아버지를 뒷바라지해온 덕이다. 주어진 조건에 만족하며 산 용대의 아버지와 달리 지훈의 할아버지에겐 야망이 있었다. 용대의 아버지는 소먹이고 쌀 판 돈으로 자기 형을 가르쳤다. 지훈의 할아버지는 대학 졸업 후 건설회사에 다니며 승승장구했다. 한창 국토개발 붐이 불어 일이 끊이지 않던 시기였다. 그는 늘 바빴고 자리를 잡으면 동생을 돕겠다고 한 약속을 차츰 잊어갔다. 도리어 매년 개소주를 해서 가지고 올라오라는 둥, 친구들과 놀러 가는데 음식을 해놓으라는 둥 유세를 부렸다. 지게에 개소주를 인 채 고속터미널 안 백화점에 쭈그려 앉아있던 아버지를 보고 용대의 작은 형은 속이 터졌다고 했다. 계급은 자식과 손자들에게도 세습됐다. 용대의 아버지는 교육에 관심이 없었다. 반면 용대의 두 형은 교육열이 높았지만 정작 자식들에게 이런저런 쪽으로 가라고 말해줄 만한 환경과 정보를 갖고 있지 못했다. 지훈은 명절 때마다 두 집안 사이에 흐르는 미묘한 신경전을 느꼈다. 대놓고 표현한 적은 없지만 이쪽 집안은 저쪽을 은근 무식하고 천박하다 여겼고 다른 쪽은 반대로 얌체 같고 재수없다 생각했다.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지훈네 집안에선 일종의 부드러운 오만함이, 용대네 쪽에선 열등감이 비치었다. 그리고 그 열등감에 정점을 찍는 것이 용대란 존재였다. 식구들은 용대를 창피했지만 특히 큰집 식구들 앞에서 더했다. 몇 해 전 추석, 지훈은 사법고시에 합격해 홀가분한 마음으로 명절을 보내고 있었다. 친척들의 축하와 격려를 즐기며 살짝 피곤해하기도 하면서 생전 안 가본 사돈의 팔촌집까지 순회했다. 그날 삼촌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삼촌이 추석 전날 만취해
차례에 오지 않는 건 몇 해째 있는 일이었다. 지우는 아버지의 승용차를 타고 선산으로 향하는 중이었다. 터를 옮기고 단장을 한 후 어른들이 아주 자랑스러워하는 곳이었다. 오대 할아버지 때부터 절을 올리며 층층이 계단식 묘를 내려올 때면 지훈에게도 경건한 자긍심이 들곤 했다. 그날은 유난히 더웠다. 구불거리는 비포장도로를 달리던 아버지가 갑자기 한쪽에 차를 세웠다. 앞에 아는 사람들 모습이 보였다. 길가엔 다른 친척들의 자가용이 죽 세워져 있었다. 지우는 차에서 내려 가족들과 함께 사람들이 모인 곳으로 갔다. 그리고 거기 용대 삼촌이 있었다. 불쾌해진 얼굴로 논두렁에 처박힌 채 큰 당숙의 당혹스러운 표정이 제일 먼저 눈에 띄었다. 큰 당숙은 용대 삼촌을 일으켜 세운 뒤 뭐라 나무랐다. 왜 술을 먹고 운전을 하냐? 논바닥에 빠졌으니 망정이지 죽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러냐? 뭐 그런 말들이었다. 용대 삼촌은 여전히 정신이 없었다. 당숙 몇 명이 오토바이를 끌어올려 근처 교회의 앞마당에 세워뒀다. 사람들은 삼촌을 어떻게 할지 상의했다. 그러곤 일단 선산에 데려가기로 뜻을 모았다. 그곳에 내버려 둘 수 없고 취한 자손이라도 성묘를 가는 게 옳다고 생각해서였다. 용대는 지훈네 차를 타게 됐다. 거기 자리가 하나 비어서였다. 에어컨을 틀기는 못하고 그렇다고 안 틀기도 애매하게 더웠던 날. 지우는 여동생과 용대 삼촌 사이에 바싹 끼어 최대한 몸을 움츠리고 있었다. 삼촌과 살이 닿는 게 낯설고 불편해서였다. 하지만 차가 조금이라도 덜컹일 때면 삼촌의 어깨와 허벅지가 지훈에게 부딪혔다. 용대는 술 냄새를 풍기며 지훈에게 말했다. 이번에 합격했다는 말 들었다고. 나는 내가 정말 자랑스럽다고. 그러면서 한 손으로 지훈의 손을 꽉 잡았다. 땀이 흥건한 게 축축하니 더운 손이었다. 지훈은 그때 삼촌 손의 촉감이, 그 뜨거움이 참 싫었다. 지훈에게 용대의 인상이란 그런 것이었다. 무더운 날, 눈치 없는 사람이 내미는 뜨거운 악수 같은 것. 용대는 선산에 도착할 때까지 지훈의 손을 놓지 않았다. 택시는 어느새 오목교로 접어들고 있다. 야, 내가 친구들한테 내 조카가 검사라고 하면 아무도 안 믿는다. 다들 뻥친다 그러고. 자기 조카는 대통령이라 그런다. 술자리서 한번 전화할 테니까 증명 좀 해줘. 아, 네. 야, 조카가 검사하니까 나 사고 세워도 문제 없겠다. 하. 너 명함 있지? 하나 줘봐. 지우는 양복 안주머니에 손을 넣어 명함을 꺼낸다. 스테인리스 소재에 감각적인 문양이 들어간 이탈리아산 명함집이다. 지우는 만일을 대비해 갖고 다니는 다른 명함을 건넨다. 기종이 바뀌기 전에 휴대전화 번호가 적혀 있는 옛날 명함이다. 애는 아직 없고 집사람이 임신 중인데 가을에나 나올 거예요. 그래, 많이 나아. 요즘은 애 숫자가 그 집 경제력이라잖아. 새벽 2시. 도시의 풍경이 황량하다. 택시 안은 그새 조용해진다. 지우는 삼촌이 아내의 임신과 조금 전 호텔 앞 풍경을 연결시킬 거란 짐작에 언짢아진다. 머쓱한 침묵이 길게 이어진다. 지우는 혹 자신이 무례해 보이지 않을지 아랫사람답게 먼저 살가운 말을 건네야 하는 게 아닌지 신경 쓰인다. 지금까지는 삼촌이 물어오는 말에만 대답했다. 그래도 삼촌인데. 지우는 모처럼 용기 내어 안부를 묻는다. 참, 당숙모는 잘 계시죠? 용대는 흘깃 백미러로 지훈을 바라본다. 둘 사이에 정적이 흐른다. 창밖, 커다란 수조에서 9,900원 중국산 광어가 몸을 튼다. 용대는 주저하다 태어난 이래 처음으로 정말 삼촌다운 목소리로 부드럽게 대꾸한다. 그럼
결혼식에도 못 가뵙고 죄송해요. 나중에서야 알았어요. 뭘 나도 너 결혼할 때 못 갔는데. 저기서 우회전하는 거 맞지? 지우는 익숙한 곳에 다다르자 새로운 감회를 느낀다. 조경이 단정해 다른 곳보다 비쌌던 곳. 이곳에서 학교에 다니고 산책을 하고 쓰레기를 버리고 취중에 노상방뇨를 했던 기억이 난다. 저기 놀이터 앞에서 세워주세요. 용떼가 능숙한 솜씨로 차를 세운다. 지훈이 지갑에서 1만 원짜리 2장을 꺼낸다. 됐어, 됐어, 10,000원만 줘. 지훈은 어깨를 움츠리며 용떼에게 꾸벅 인사한다. 입에서 허연 입김이 나온다. 살펴가세요. 들어가. 아버지한테도 안부 전하고. 연락할게. 용떼가 불쑥 차창 너머로 악수를 청한다. 운전석에서 먼 탓에 아주 불편한 자세다. 지우는 엉덩이를 내민 채 손을 뻗은 후 축축한 용떼의 손을 잡는다. 그러곤 상하로 어설프게 몇 번 흔든다. 택시는 7단지 입구를 빠져나간다. 지우는 아파트로 들어가는 척하면서 재빨리 화단의 나무 뒤로 쏙 숨는다. 용떼가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다. 도곡동으로 돌아갈 계획이다. 용떼는 횡단보도 앞에서 긴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 지우는 그렇게 나무 뒤에 붙어 용떼가 사라질 때까지 바싹 웅크리고 있다. 용떼는 7단지 근처의 편의점 앞에 차를 세운다. 조카를 내려준 후 담배 생각이 나서였다. 가면서 피울 수도 있지만 왠지 그러고 싶지 않았다. 마침 편의점 근처 커피 자판기가 눈에 띄었다. 용떼는 커피가 나오는 동안 담배에 불을 붙인다. 교대 시간이 가까워졌는데 오늘도 성금으로 치른 산학금을 채우지 못했다. 용떼는 밀크 커피를 홀짝이며 최대한 천천히 담배를 빤다. 그러다 저기 누군가 멀리서 택시를 잡고 있는 모습을 본다. 차가 잘 안 잡히는지 추워서인지 산에는 종종 대고 있다. 재빨리 유턴하면 용떼가 태울 가능성도 있다. 용떼는 장초를 밟아 끄고 택시로 향한다. 그러다 순간 멈칫하고 황급히 골목 안으로 들어간다. 그 사내가 마치 자기 조카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용떼는 가로등 하나 없이 캄캄한 골목 안에 몸을 숨긴다. 그러곤 조카가 탄 택시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오래도록 거기 숨어 있다. 빈 택시 안 빙글빙글 돌아가는 테이프 소리가 고적하다. 용떼는 허기진 표정으로 워더주어웨이 짜이나를 반복 청취한다. 조금 전 지훈이 아내의 안부를 묻는 통에 명화 생각이 났다. 신혼초 질경이같이 흔하고 푸르던 그 여자는 악을 쓰며 조그맣게 줄어갔다. 나중에는 깃털처럼 가벼워 무게가 안 느껴질 정도였다. 그들 부부는 병원비를 대기 위해 전세에서 월세로 옮겨 다녔고 나중에는 구로 어디에 있는 관처럼 작은 방에 살아야 했다. 한밤중 명화가 비명을 지를 때면 옆방에서 외국어로 된 욕설이 들려왔다. 그것은 베트남 욕일 때도 있고 방글라데시 혹은 러시아 욕일 때도 있었다. 용떼는 명화를 좋아했다. 그리고 할 수 있다면 계속 좋아하고 싶었다. 하지만 가끔은 명화도 자길 정말 좋아하는지 의심이 돼 견딜 수가 없었다. 친척들에게 문전박대당한 뒤 용떼는 택시기사들에게 돈을 꾸러다녔다. 나름 친하다고 여겨온 사람들은 피했고 누군가는 미안하다 말했다. 간혹 혀를 차며 충고하려 드는 이도 있었다. 그 여자 처음부터 뭔가 이상하지 않았냐. 비자도 없고 돈도 없고 갈 데 없고 병드니까 너한테 붙은 거 아니야. 지금이라도 헤어져라. 용떼는 그들에게 바보 취급당했다.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무시했지만 자꾸 듣다 보니 사실인 것 같았다. 한날 용떼는 술을 억병으로 마신 뒤 명화의 목덜미를 움켜잡았다. 아내의 끊임없는 신음과 뒤척임에 지쳐가던 때였다. 너 진짜 몰랐냐?
다 알고 시집 온 거 아니야. 그게 아니면 내가 나 같은 놈을 왜 만났겠냐? 내가 그렇게 만만해 보였냐? 뒤지려면 혼자 뒤지지 누구 인생을 조지려고 그러냐? 눈이 희번덕해져 시발려나 쌍려나 쌍욕도 서슴지 않았다. 명화는 아무 저항도 변명도 하지 않았다. 그저 순한 아이처럼 무기력하게 용대의 바짓가랑이에 토를 했다. 용대는 눈이 뒤집어져 이게 정말 하고 한 손을 번쩍 들었다. 그러고는 그대로 주저앉아 아이처럼 꺽꺽 울기 시작했다. 불명확한 발음으로 시발려나 미친년아 개 같은 년아를 반복하며 자길 속인 여자, 이용한 여자, 끝까지 순진한 척하는 여자, 이 나쁜 여자를 살리고 싶다 생각하면서 용대는 그녀가 자길 정말 사랑했는지 여전히 궁금해한다. 명화가 죽은 뒤 용대는 명화의 악취가 남은 쪽방에서 며칠 동안 웅크린 채 지냈다. 다시 시골로 내려가 큰형 공장 일이나 도우며 살까 했지만 그럴 수 없었다. 그렇다고 서울에 있고 싶지도 않았다. 하루하루가 의미 없이 지나갔다. 용대는 사흘간 아무것도 먹지 않고 방 안에 누워 있었다. 그리고 명화 물건을 정리하다 이상한 꾸러미를 발견했다. 오래전 아내가 선물해 준 거였다. 용대는 얇은 시사상식을 이용해 틈만 나면 한국을 욕했다. 괜히 정치 얘기를 하다 손님과 말싸움이 붙는 일도 흔했다. 용대는 아는 사람이 중국에 가 큰 돈을 벌었다는데 자기도 그러면 어떨까 했다. 명화 씨랑 같이 가면 걱정 없겠다 능청을 떨면서 이참에 나도 중국어나 배워볼까 했다. 명화는 맘에 없는 말을 반짝이며 정말이냐고 물었다. 용대는 별뜻 없이 그렇다고 했다. 명화는 용대가 자기 나라 말을 배우려 한다는데 진심으로 감동하는 눈치였다. 그녀는 그러면 용대 씨도 기본적인 몇 마디는 할 줄 알아야 한다며 중국어 공부를 권했다. 한창 잘 보이고 싶던 때라 용대도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잊고 지나갔는데 명화가 종종 진도를 물어오는 통에 당황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얼마 후 명화는 그에게 녹음 테이프를 한가득 내밀었다. 한 문장씩 자기가 직접 녹음한 거라고 했다. 억지로 하지 말고 노래처럼 들으라고. 그러다 보면 귀에 익어 따라하게 될 거라고. 이걸 다 외면 100문장 정도는 술술 읊을 수 있을 거라 했다. 용대는 명화와의 데이트에 요긴하겠다 싶어 테이프를 들었다. 하지만 그것도 며칠 뿐이었다. 결혼 후 용대는 그런 게 있었단 사실도 잊고 테이프를 검은 봉지에 담아 처박아뒀다. 그런데 아내가 세상을 뜨고 얼마 지나지 않아 불현듯 그게 눈에 들어온 거였다. 얼마 뒤 용대는 다시 회사에 나갔다. 그리고 출근할 때마다 집에 있는 테이프를 한 개씩 가지고 나왔다. 테이프는 순서 없이 섞여 있었다. 용대는 그중 아무거나 일단 손에 잡히는 대로 챙겨왔다. 오늘 배울 문장이 무엇인지 내일 외울 단어가 무엇일지는 용대도 알지 못했다. 그런데 그가 고른 첫 번째 테이프에서 다음과 같은 말이 흘러나왔다. 런스니 험가오싱. 용대는 무심하게 따라했다. 런스니 험가오싱. 이어 명화가 한국말로 말했다. 당신을 알게 되어 기쁩니다. 용대도 그 말을 따라했다. 당신을 알게 되어 기쁩니다. 테이프는 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명화가 한마디 하면 용대가 한마디 하고 용대가 서투르게 몇 문장 외면 명화가 똑같이 답해주는 식이었다. 용대는 아무렇지 않게 반갑다는 말을 계속 따라했다. 그러고 테이프 한 면이 다 돌아갔을 즈음 갑자기 핸들에 머리를 박은 채 대로변에서 엉엉 울어버리고 말았다. 그 후 용대는 몇 개의 테이프를 더 들었다. 짜이찌엔 안녕히 계세요. 명화가 한마디 하면 짜이찌엔 안녕히 계세요. 따라하고
오늘 날씨가 참 좋군요 하면 오늘 날씨가 참 좋군요 반복했다. 부용단신. 걱정하지 마세요. 명화가 일러주면 걱정하지 마세요. 용대도 같은 말을 돌려줬다. 핸들을 잡은 손이로 계속 땀이 배어났다. 용대는 사성조 사이를 헤매며 셔츠에 손바닥을 자주 문질렀다. 그렇게 명화와 말을 주고받는 용대의 모습은 마치 남들과 전혀 다른 포크댄스를 추고 있는 소년처럼 보였다. 하지만 용대는 알고 있었다. 그렇게 그 여자 나라 말을 외면서 한 번도 가본 적 없고 어쩌면 앞으로도 영영 못 가볼 나라의 말을 하면서 자신이 차츰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겨울밤. 빈차 등을 밝힌 택시들이 긴 불빛을 그으며 날아다닌다. 개개의 사연과 얘기, 그리고 노래를 실은 도시의 나빗대가. 용대는 손님이 없나 창밖을 살피며 차를 몬다. 새벽녘 바람은 더욱 차가워진다. 용대는 알 수 없는 한기를 느낀다. 작년에 비가 엄청 왔을 때 압구정에서 인천공항까지 가자고 한 손님이 있었다. 비행기가 곧 뜬다고 최대한 빨리 달리자 했던 손님이. 용대는 속도를 높여 질주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 공항도로에 차가 한 대도 없었다. 날은 흐리고 대교를 하나 넘어 시속 80km로 달리는데 차가 휙휙 윙윙거렸다. 앞도 잘 안 보이고 그 넓은 도로에 자기가 모는 택시밖에 없고 그렇게 무서울 수가 없었다. 용대는 문득 무섭다는 말은 중국어로 뭘까 궁금해졌다. 그런 말도 아내가 준 테이프 속에 있을까 하고 만일 있다면 그걸 녹음하는 동안 그 말을 가르쳐주기 위해 아내는 대체 무섭다는 얘기를 몇 번이나 해야 했을까 하고 자기 역시 몇 번을 반복해야 그 말을 외울 수 있을까 하고 말이다. 택시는 24시간 감자탕집을 지난다. 재개발 단지의 가림막과 녹색등이 켜진 야간 진료소, 퇴락한 스탠드바와 편의점을 지난다. 용대는 속도를 조금 더 낸다. 담배를 파는 애완견 센터가 보이고 목 잘린 두상들이 진열된 미용재료 가게, 속옷도매 마트와 만물상이 보인다. 그리고 빙글빙글 돌아가는 테이프의 운동. 보는 사람이 없는데도 용대는 더듬더듬 어색하게 중국말을 따라한다. 워더 주어웨이 짜이날. 제자리는 어디입니까? 테이프가 철커덕 소리를 내며 저절로 뒷면으로 넘어간다. 짧은 사이. 명화의 목소리가 들린다. 리쩌리 위안마. 여기서 뭡니까? 용대는 조그맣게 리쩌리 위안마 라고 중얼거린 뒤 엑셀러레이터를 밟는다. 겨울밤.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약속처럼 나뭇가지에 끝끝내 매달려 있는 은행 몇 차리 방금 막 지나간 택시를 굽어보며 떨어지지도 썩지도 못한 채 몸을 떨고 있다. 작품 해설입니다. 어두운 밤, 누군가 남기고 간 낯선 언어의 온기. 세상에는 태어날 때부터 단 한 번도 환영받지 못하고 누구에게도 진지하게 여겨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김애란 작가의 작품은 바로 그런 사람, 가족의 수치이자 동네의 천덕꾸러기였던 한 사내 용대의 쓸쓸한 궤적을 따라갑니다. 겨울밤 화려한 불빛이 명멸하는 거대한 도시의 도로 위를 달리는 낡은 택시 한 대. 그 안에서 핸들을 잡은 용대는 쉴 새 없이 손바닥에 땀을 바지춤에 문지르며 서투른 발음으로 낯선 이국의 언어를 따라합니다. 내 자리는 어디입니까? 아무도 듣지 않는 캄캄한 차 안에서 메아리 치는 그 절박한 물음표를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 마음 한구석에도 시린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평생을 남들의 조롱 섞인 시선 속에서 어깨를 움츠리고 살아온 용대에게 세상은 참으로 춥고 가혹한 곳이었습니다. 집을 잃고 형제들에게 외면당한 채 등 떠밀리듯 올라온 낯선 서울에서 그는 그저 길 잃은 어린아이처럼 겉돌기만 합니다. 그런 그의 팍팍한 삶에 기적처럼 스며든
단 하나의 빛이 바로 타국에서 온 여자 명화였습니다. 고단한 이주 노동자의 삶에 지쳐 얼굴은 늙고 몸은 상했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용대를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도시의 미로 같은 도로망 속에서 언제나 길을 잃을까 두려워하던 용대에게 외지에 나가선 대답하는 것보다 질문할 줄 아는 용기가 중요하다고 말해주던 그녀의 따뜻한 눈빛은 용대가 평생 처음 받아본 온전한 사람 대접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으로 젊은이들의 카페에 마주 앉아 빙고 게임의 숫자가 지워지는 소리를 듣던 장면은 이 소설에서 가장 아름답고도 가슴 아픈 순간입니다. 분위기에 압도되어 쩔쩔매며 진땀을 흘리는 늑수그레한 사내와 그런 그의 초조함을 예의 바르게 기다려주던 수수한 옷차림의 여자. 세상의 속도와 유행에서는 한참 뒤처진 두 사람이 오직 서로의 눈을 온전히 마주보던 그 순간 택시기사와 식당 종업원이라는 남루한 껍데기는 사라지고 오직 사랑을 시작하려는 조심스러운 남녀만이 남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 소박한 사랑조차 오래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낡은 반지하 단칸방에서 서로의 체온을 난로 삼아 겨울을 버티던 이들의 짧은 행복은 명화의 깊은 병마와 함께 속절없이 부서지고 맙니다. 작가는 명화가 떠난 뒤 홀로 남은 용대의 절망을 섣불리 위로하지 않습니다. 배운 것 없고 가진 것 없는 용대가 아내의 죽음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짐승처럼 울부짖고 세상을 향해 쌍욕을 내뱉는 것뿐이었습니다. 아내가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했는지조차 확신하지 못해 의심하고 원망하던 그의 찌질하고 남루한 모습은 역설적으로 그가 그녀를 얼마나 깊이 의지하고 사랑했는지를 날 것 그대로 증명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한참 흐른 뒤 버려둔 비닐봉지 속에서 아내가 남긴 녹음 테이프를 발견하고 낯선 인사를 따라하다 끝내 운전대에 얼굴을 묻고 오열하는 장면에서 서사는 걷잡을 수 없는 감동의 파도로 굽이쳐 흐릅니다. 당신을 알게 되어 기쁩니다. 테이프 속 아내의 목소리가 알려준 그 한마디는 단순한 외국어 문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살아가면서 누구에게도 쓸모없는 존재라 여겨졌던 용대라는 한 인간의 삶을 전면적으로 긍정하고 축복해준 유일한 구원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낯선 발음을 혀끝으로 굴리며 눈물을 쏟아내는 용대의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늦은 밤 방 안에서 책을 덮고 한참이나 허공을 응시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과연 누군가에게 이토록 진심을 다해 당신을 알게 되어 기쁘다는 말을 건네본 적이 있었는지, 혹은 누군가에게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었는지 깊이 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공한 조카 지훈이 화단 뒤에 숨어 삼촌의 택시가 사라지기만을 기다리던 그 지독하게 차가운 밤의 풍경은 어쩌면 타인의 고통과 비애를 성가신 것으로 치부하며 서둘러 외면하고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민낯일지도 모릅니다. 언제나 깔끔하고 세련된 언어로 소통한다고 믿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진심은 나누지 못한 채 각자의 고립된 섬에 갇혀 살아가는 것이 현대인들의 슬픈 자화상입니다. 그렇기에 비록 발음은 엉망이고 억양은 틀렸을지라도 죽은 아내가 남긴 낯선 나라의 말들을 노래처럼 흥얼거리며 도시의 어둠을 가로지르는 용대의 서투른 중얼거림이 그토록 오래도록 가슴을 먹먹하게 울리는 것입니다. 끝끝내 나뭇가지에 매달려 떨어지지 못하고 몸을 떠는 겨울밤의 은행알들처럼 세상의 가장자리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버티고 있는 모든 시린 영혼들에게 조용히 다가가 어깨를 감싸주고 싶어지는 참으로 아프고도 찬란한 이야기입니다. 작품 분석입니다. 1. 작가의 서사기법과 상징성 분석. 작가는 이 작품에서 낡은 카세트 테이프와 택시라는 공간, 그리고 주인공의 신체적 특징을 통해 주제의식을 강렬하게 전달하는 탁월한 서사기법을 보여줍니다. 가장 두드러지는 상징물은
단연 중국어회화 테이프입니다. 주인공 용대가 끊임없이 듣고 따라하는 이 낯선 언어는 그가 사랑했던 아내 명화의 모국어이자 두 사람 사이의 완벽한 소통이 얼마나 도달하기 어려운 과제였는지를 상징합니다. 아내가 남기고 간 테이프에서 흘러나오는 제자리는 어디입니까? 라는 문장은 물리적인 좌석을 묻는 것을 넘어 이 거대한 세상에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신들이 머물 곳은 과연 어디인지 묻는 실존적인 물음으로 확장됩니다. 또한 용대가 밤새워 달리는 택시라는 닫힌 공간은 거대한 도시 속을 부유하지만 결코 주류 세상에 온전히 편입될 수 없는 그의 고립된 처지를 대변합니다. 택시 안으로 끊임없이 타인들이 들어왔다 나가지만 그들은 잠시 머물다 떠나는 스쳐가는 인연일 뿐입니다. 작가는 주인공 용대가 긴장할 때마다 손에 땀을 쥐고 바지에 닦아내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서술하는데 이 비지땀은 평생을 천덕꾸러기로 살아오며 내면에 깊게 뿌리내린 그의 열등감과 부끄러움을 형상화한 복선이자 상징입니다. 훗날 아내가 남긴 테이프를 들으며 낯선 성조를 따라할 때 셔츠의 손바닥을 문지르는 모습은 그 부끄러움을 딛고 타인을 온전히 이해하려 애쓰는 눈물겨운 노력으로 승화되며 깊은 울림을 자아냅니다. 이처럼 작가는 소품과 공간, 신체의 미세한 반응을 절묘하게 엮어내어 소통의 부재와 그리움이라는 메시지를 극대화합니다. 2. 심리학적 등장인물 분석. 이 작품을 이끌어가는 세 인물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현대사회의 계급과 소외, 그리고 관계의 단절을 보여줍니다. 먼저 주인공 용대는 깊은 심리적 결핍과 열등감을 안고 살아가는 인물입니다. 어려서부터 가족 안에서조차 철저히 무시당하고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아온 그는 타인과 관계를 맺고 소통하는 방식에 한없이 서투릅니다. 긴장할 때마다 손에 흥건하게 고이는 땀은 그가 세상과 마주할 때 느끼는 근원적인 불안과 부끄러움을 물리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는 자신을 멸시하는 가족과 세상에 분노하면서도 동시에 그들에게 인정받고 소속되고 싶어하는 모순된 심리를 지녔습니다. 성공한 조카 지훈을 우연히 택시에 태웠을 때 굳이 친한 척을 하며 잘 보이고 싶어하는 모습이나 세상에서 유일하게 자신을 온전한 인격체로 대해준 아내 명화에게 깊이 의존했던 모습이 이를 증명합니다. 용대의 심리는 무기력과 패배감에서 출발해 명화를 만나며 잠시 삶의 생기를 되찾았다가 그녀를 잃고 난 뒤 극심한 상실감과 분노, 그리고 뒤늦은 후회와 깨달음으로 요동치며 서사의 중심 갈등을 이끌어갑니다. 반면 명화는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타인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와 다정함을 잃지 않는 단단한 성정의 소유자입니다. 머나먼 타국에 와서 온갖 밑바닥 노동을 전전하며 육체적으로는 심하게 닳고 늙어버렸지만 그녀의 내면에는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놓인 용대의 서투름과 상처를 보듬어 안는 깊은 연민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카페에서 용대가 쩔쩔맬 때 그 초조함을 헤아리고 예의 바르게 기다려주는 태도나 용대에게 낯선 외국어를 가르쳐주며 세상을 향해 질문할 줄 아는 용기를 심어주는 모습에서 그녀의 성숙한 심리를 엿볼 수 있습니다. 명화는 겉으로는 수동적인 이주 노동자처럼 보이지만 내면적으로는 용대라는 한 인간을 진정으로 품어내고 치유하려 했던 가장 주도적이고 따뜻한 영혼이었습니다. 용대의 조카 지훈은 우리 사회의 전형적인 중산층 엘리트가 지닌 허위의식과 이기주의를 대변합니다. 그는 겉으로는 예의 바르고 합리적인 태도를 유지하지만 내심 가난하고 실패한 삼촌 용대를 혐오하고 엮이기를 꺼립니다. 지훈의 심리 밑바닥에는 자신이 속한 안락한 세계를 삼촌과 같은 불쾌하고 남루한 존재들로부터 보호하려는 강한 방어 기제가 깔려 있습니다. 택시 안에서 삼촌의 땀에 젖은 손을 맞잡을 때 느끼는 불쾌감이나
택시에서 내린 뒤 화단 뒤에 숨어 삼촌이 사라지기를 기다리는 비겁한 행동은 타인의 고통과 가난을 철저히 외면함으로써 자신의 평온을 유지하려는 차가운 현대인의 자화상을 완벽하게 그려냅니다. 3. 함께 들으면 좋은 작품들 추천. 황정은 작가의 백의 그림자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 소설 역시 도시의 가장 낮고 후미진 곳, 재개발을 앞둔 낡은 전자상가에서 일하는 가난하고 소외된 청춘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곳의 밤, 여기에 노래가 화려한 강남의 밤거리와 낡은 택시의 대비를 통해 가난한 부부의 비애를 그렸다면 백의 그림자는 곧 허물어질 낡은 상가 건물 속에서 서로의 그림자를 밟지 않으려 조심스레 다가가는 두 남녀의 애틋함을 그리고 있습니다. 두 작품 모두 절망적이고 비루한 현실 속에서도 인간이 어떻게 서로에게 다가가고 온기를 나눌 수 있는지를 과장된 슬픔 없이 담담하고 시적인 언어로 그려냈다는 점에서 매우 닮아 있습니다. 황정은 작가 특유의 고요하고 환상적인 분위기 속에서 위태로운 삶을 지탱하는 사랑의 힘을 만나볼 수 있어 이 작품과 함께 연이어 읽기에 더없이 훌륭한 소설입니다. 여기까지 김애란 단편소설 그곳의 밤 여기는 노래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